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극비리에 보초해서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당 사람이다. 책임감 있게 당을 끌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과연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요런 거에 대한 이 평가와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정세 사항은요, 우리 유튜버들이 보면은 이제 정세 문제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이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 관련된 사항도 수시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 관련 사항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야, 이 부인들이 정말, 물론 부인이 뭐 당연히 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좌파 부인들이 설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화영 부인이 난장판을 쳐가지고 지금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어느 부인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송영길 부인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송영길을 구속시키고 나서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여의도로 오지 않았느냐? 이거 보면 검찰의 독재, 압박 탄압 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또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 부인의 그야말로 이 난장판 행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미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경기 경제신문 기자, 이 박종명 기자가 사실상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된 최초 보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화천대유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자들로부터 압박받은 내용을 전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요. 이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당시 이 박종영 기자가 제보를 받은 쪽은 이낙연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낙연 측에서 그 당시 이 대장동 사건이 일주일만 먼저 이슈화됐어도 판이 달라지는 거였다. 굉장히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박종명 기자의 발언을 통해서 이낙연 측 최측근이라 여기에서 제보받은 게 맞구나. 다시 확인 사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요. 지금 이 자료 화면이요. 진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많이 수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이 한동훈을 비교하는 간략하게 한 장으로 비교하는 이러한 이 포스터가 지금 온라인 선상으로 지금 많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보면은요. 미래 권력의 주인공을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 자, 그렇다면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범죄를 말하자면 없애는 법치주의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피의자들, 그리고 이 사법 정의의 대명사, 한동훈, 과연 누가 좋겠느냐? 이 검사, 요 프레임으로 지금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73년생이고 이재명은 64년생이고 둘 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은 맞아요. 자, 그래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95년도에 4학년 때 사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 서울지검 검사로 입문을 한 이후에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엘리트 특수성 감사로 정표를 날렸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장관에 취임했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부인, 진 변호사죠. 지금 이제 미국주 변호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법대 커플 부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중앙대법대고 86년도에 사실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한 9년 먼저 합격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구지검에서 검사 시보로 하다가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당대표 전과 사범 이미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무고죄, 검사 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그 다음에 공용건물 손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BS PD 사칭 문제도 있고요. 전과 사범이에요. 자, 이 한 장으로 보더라도 과연 누가 정치 권력을 담당해야 될 것이냐. 정치 권력 담당하기 전에
정치판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력 하나로다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이 한동훈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이 평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요, 이 정치평론가 4명한테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큰 틀에서의 어떤 일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6일 날 비대위 취임식을 갖습니다. 26일 날 취임식을 갖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비대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서 29일 날 인선을 이제 발표한다. 그리고 나면은 뭐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현충원을 공식 참배한다. 그러면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이제 개시한다. 이런 큰 틀의 타임 스케줄상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비대위 인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비대위 인선을 지금 현재 시내 모처에서 극비리의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지금 중점적으로 천거를 받고 있느냐. 정치학자와 같은 정치 전문가들, 그 다음에는 청년들, 그 다음에 여성, 대표적인 여성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특징은 뭐냐? 연령이 팍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 연령, 그동안에 한 65세 정도가 됐는데 지금 딱 50이잖아요. 그래서 15, 16년 정도가 젊어졌어요. 그야말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X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젊은 인물들이 대거 발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당에서 이제 이거 시스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 윤재호 권한대행일 테고, 그 다음에는 뭐 인사 문제니까 사무총장일 테고,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철규 위원장은 이제 공천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여권의 인재 수혈 창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윤재호, 이만희, 그 다음에 이철규, 이 세 사람이 공식 라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의 인선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론이 돼요. 왜? 지금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 기구인데 공식 기구에서 인사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들을 빼놓고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비대위 인선 작업을 아주 모처에서 극비리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조금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당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과 논의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 있게 당당하게 지금 이제 언론에 답을 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당과 논의해서 책임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뭐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준석 탈당이라든가 공관위 구성이라든가 지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당과의 이 협의 체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식 입장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책임 있게 끌어가면서 언론에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임식 직후에도 기자들한테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당이지만은 대선을 승리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책은 곧 실천사항인데 비해서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그냥 약속일 뿐이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그냥 이번에 이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게 아니라 22년 전부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큰 결정은 과감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작은 결정은 부드러우면서도 좌고우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주위에서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결심했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간보거나 머물거릴 여유가 없이 바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빠르고 심플하게 생각하라.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래야 오히려 시행착오가 작더라. 생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똑같더라.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저도 큰 결정일수록 어려운 결정일수록 심플하게 생각해서 단순화시켜서 속전속결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금 이러한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저하고는 이제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 내외에서는요.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볼 때 정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계다.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수락이 되고 장관직을 내놓은 그런 이 발언의 수위와 컨텐츠를 보면은 지금 빠르게 정치 경험 부재했다는 우려는 지금 불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 교체.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86 운동권 중심들이 86 운동권이 중심이 돼서 특히 야당의 경우 진영 정치, 팬덤 정치, 그에 따라서 극한 정쟁에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적 정치화 해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들어오면서 탈진영, 탈팬덤. 그래서 이제 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 선대위가 지금 출범이 돼갖고 총선 기획단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총선 기획단을 지금 끌고 있는 배준영 전략기획 부총장은 뭐라고 했느냐. 기존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모드급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 선대위는 실용과 신속의 컨셉트로 운영해서 민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 선대위로 꾸미겠다. 그래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대위 활동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4명이요. 박동원 폴리컴 대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박동원 폴리컴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고 이준석을 끌어안고 중도층을 포섭해야 된다.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비대위로 정권심판론이 일부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부서실장은요. 핵심은 당정관계에 있는데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공관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을 인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는요. 용산 출장소를 벗어나서 비주류도 포용하라. 그리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분들이요, 이 다양한 많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요,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층 보용이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 자, 그래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선점하고 있던 어젠더를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그걸 선점하도록 방향 전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시돋친 이슈가 바로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안 받을 게 아니라 뭔가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대통령 산하에 반드시 감찰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감찰관을요 문재인 때부터 안 두고 있어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통령 밑에 이제 감찰관을 특별 감찰관을 두도록 이 법규를 이제 사실상 이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큰 시험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과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요게 큰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공천과 관련해서 관련 이 검액관, 윤핵관 어떻게 이거를 관리 처리할 것이냐. 이런 점들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예, 이러한 그 평가와 전망에는요. 거의 모두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하나의 가시돋친 가장 큰 이슈고 그야말로 이제 이 수평적 관계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동과 압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검을 받아라. 윤 대통령에게 받아야 된다고 건의하라.
요런 지금 압박문을 내놓고 아주 즐기는 상황이 지금 미진하게 상황이다. 그래서 특검을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이 한동훈 장관이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거,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할 수 있는 국면이 생기고 그 충돌 국면이 생기면 결국은 여권의 내분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총선 구도가 민주당한테는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 꼼수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그야말로 공정 경쟁의 게임 속에서 총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여권을 몰아붙여서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겠다는 이 꼼수 작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송영길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단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윤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국가 유가족들을 모시고,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어로스 패밀리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 가족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복을 입었던 영웅들 유족들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다는 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느닷없이 도쿄 한복판에 윤 대통령의 축하 화환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사 팝업 축하가 그 화환이 돼 있는데 이 화환이 진짜 화환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언론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지금 이제 송영길 관련해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영길 부인이 지금 연일 난리를 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 어떤 기자회견이냐?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로 왔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정치적인 기획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말이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도 잘하지만 프레임 짜고 선동하는데 아주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구속을 갖다가 한동훈 장관의 비대의 이 수락 요걸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김기현 지금 대표가 사퇴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송영길에 대한 수사는요. 올 봄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왜? 아니 반개 인사들 관련 인사들 먼저 다 사법 처리를 한 다음에 막판에 송영길을 불러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사의 관행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서의 한동훈 지금 비대위 출범하고 딱 연결을 시켜서 기획적 공작적 구속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송영길의 부인 남영신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성시켰다. 야, 그리고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숨졌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와서 사람이 죽어가느냐.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물병 발언이 나왔다. 아니 술이 없어서 잠 못 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송영길 같은 인간 때문에 술 먹고서도 잠을 못 자요. 저도 뭐 송영길이 이재명이 생각이 나면요. 저도 뭐 술 한두 잔씩을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열받아가지고. 예, 요렇게 만든 장본인이 송영길인데 거꾸로 송영길이가 아니 지가 죄를 져놓고 한동훈 장관 때문에 잠이 못 온다? 검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동훈 물병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자기 남편을 옹호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옹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이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건방진 놈, 어린 놈 이렇게 하면서 물병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무식한 조폭적 발언. 요거를 지금 끼고 도는 송영길의 부인 참 불쌍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남편을 챙기고 이 카바할 걸 카바하고 방어할 걸 방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의 이 법원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법원이요. 변호인을 배제하고 검사가 변경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원칙조차 훼손을 가면서 영장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 심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변호사인 주제에 이렇게까지 평가를 못하고 비판밖에 못하나 참 이 변호사도 송영길 부인인 이 남영신 변호사도 참 실력이 참 이재명만큼이나 참 엉성하구나 형편없구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리고 검찰이요, 송영길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요걸 두고 오늘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구치소에서 송영길 2003번 수감자한테는 변호사 접근 외에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전두환 독재 시대로 최근 들여보냈고 그때보다도 더 인권 탄압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현재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당했다. 변호사 접견 외에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이게 무슨 전두환 정권으로 올라갑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요. 2시에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감기 걸렸다.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제 또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 구속 기간이요. 한 차례 연장을 거쳐서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하고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사해 봐야 지금 송영길이 주장하는 것은 나 묵비권 행사할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그 대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강백신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경기 경제신문 기자 박종명 기자를 전격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 기자가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대선 개입 여론조작과 관련된 조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박 기자가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화천대유에서 압박하고 협박했던 거 전반적인 거 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이 8월 말이죠. 8월 31일이란가요? 그날 보도한 이후에 그날 보도한 그 다음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 라고 전화가 왔고 그리고 바로 20분 뒤에는 화천대유 쪽 변호인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하더라. 그리고요. 내리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하라고 했는데 모두 허위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내리라고 하더라. 못 내렸다고 하니까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그리고 1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협박하더라. 그러면서요. 지금 기자들이 그러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받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윤영찬이나 손은 의원 얘기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보했다고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누가 전화가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경기도청의 홍보담당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이니까 경제신문 기자가 이 박종명 기자가 보도한 대장동 관련 사태가 사실에 가까우니까 죽어라고 이거를 보도 못하게 말린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검찰에서는 지금 송평수 당시 최재경 허위 녹취록을 이제 보도한 송평수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그런데 송평수 변호사하고는 당시에 연락한 바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송평수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안 끝났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8월 31일 날 이 칼럼 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제하에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최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 기사를 통해서 화천대유의 2015년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토지 수익 계약 불화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막대한 수익 창출 의혹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기사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 박 기자를 갖다가요. 정보통신망부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 화천대유 측에서 즉각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이목을 갖다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돌렸다. 이런 의혹을 잡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박종민 기자의 오늘 검찰 진술, 소환 수사 내용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특히 대선 공작, 여론 조작 공작, 여기에 정점이 결국은 이재명으로 연결되지 않냐. 왜? 지금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홍보 담당 팀장이 직접 전화가 왔잖아요. 예, 팀장이.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 담당 팀장, 이게 누구 지시를 받았겠어요? 아니, 이재명의 지시를 당연히 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 부패 카르텔로 딱 묶여져 있다. 요거를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조작, 여론 조작 이거 전부 다 이게 이재명이가 정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요, 대선 공작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동향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은데 빠짐없이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